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삼각함수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고등학생들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이과 학생들만 공부했었던 삼각함수를 이제 문과 학생들까지 공부하게 되었죠. 이제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은 원래 삼각함수는 문과, 이과 다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부쩍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삼각함수 이런 건 누가 왜 만들었고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말이죠.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느끼기에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품게 되는 의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미분에 대해서라든가 허수 I에 대해서라든가 이제 뭐 기원, 역사 같은 것들을 다룰 때는 이제 그런 의문들, 그런 질문들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기획 의도가 좀 실려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찍고 있는 이 삼각함수에 대한 영상도요, 이제 그러한 이제 기획 의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물론 됐어, 나 그런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맨날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줘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닫혀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애초에 이 영상을 클릭도 하지 않았었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각함수가 어디에 쓰이느냐 보다는 이 삼각함수를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같은 내용을 말이죠. 자, 그럼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삼각함수는요, 삼각형에서 각도와 이제 변의 길이들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하학의 한 분야인 삼각법의 이제 확장된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이제 용법들은요, 삼각함수라고 보기보다는 삼각법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삼각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 같은 이 삼각법이라는 것이 쓰여지게 된 시기는 대략 언제쯤부터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찍어봐라, 언제쯤부터 이 삼각함수가 쓰였을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요, 보통 학생들은요, 중세 시기쯤일 거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교적 근대에 이 삼각함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각법의 기원은요, 무려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각법의 최초 활용 사례는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발견되는 이 린드 파피루스에서 최초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린드 파피루스는 무려 기원전 1650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근대 이런 거 택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보다도 더 전에 이 삼각법이라는 것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이 린드 파피루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특히 이제 피라미드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각뿔의 네 빗면들이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장치로서 이 삼각비라는 것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피라미드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삼각비가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수학적인 엄밀한 측정법이라는 게 만약 없었다면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변이든 어디든 모래사장으로 가셔서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작은 사이즈의 피라미드를 만드는데도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피라미드는 여러분들도 그 사이즈는 아시잖아요. 아무튼 이런 삼각법은요, 이집트 시대에 보다 발전이 되어서 비단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경작지를 이제 정리하기 위한 토목공사라든가 천체에 대한 관측 혹은 이제 항해술 등에까지도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 삼각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인데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 삼각법은요, 히파르코스, 그리고 메넬라우스, 프톨레미 3명의 천재 수학자들을 필두로 해서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삼각법이 연구되어진 주된 이유는요, 천문학에 이용되기 위해서인데요.
대략 기원전 150년쯤에 활동을 했었던 이 히파르코스의 저서에는요, 여러 이제 중심각들에 대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히파르코스는요,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평면삼각법뿐만 아니라 구면삼각법까지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이 구면삼각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평면삼각법의 이제 구면기하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업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히파르코스를 삼각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삼각법의 아버지 히파르코스를 필두로 한 여러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이 삼각법 연구가 집대성된 책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알마게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은 대략 2세기쯤에 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알마게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공식들은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쉽게 유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때 달달달 외웠었던 삼각함수 표의 개념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사인, 코사인과는 다르고요. 보다 정확하게는 사인 값의 2배에 해당하는 이제 값에 대한 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은요, 이후 천문학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이 알마게스트에는요, 황도의 경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이 천체의 위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구에 대한 태양, 그리고 달의 거리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 이제 다시 또 언급하게 될 15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었던 레기오 몬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삼각법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요. 로마가 등장하면서 그리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후에도 이 삼각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와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인도에서는 이제 오늘날의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하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 사인은 사실상 히파르코스가 정리한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인데 그 절반 값을 이용하는 것이 천문학에 보다 용이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의 연구 업적들을 흡수하는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삼각법 연구가 이제 집대성된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알마게스트 책을 이슬람어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마게스트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 이론의 세계를 이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슬람 수학자들은 삼각법을 이용해서 아주 엄밀한 해시계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태양의 고도랑 막대기의 이제 그림자와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이 비단 삼각법을 천문학에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리학에도 이를 응용합니다. 이 중세 이슬람 시대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비룬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알비룬이라는 수학자는 이 삼각법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을 해내는데 이제 그가 그 당시 삼각법으로서 계산해낸 지구 반지름의 이제 길이는 6339.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구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6367.5km랑 비교해봐도 거의 손색이 없죠. 시간이 흘러서 12세기 이후에는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했었던 이제 학문 성과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재유입되게 됩니다. 앞측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15세기 독일의 수학자 레기오 몬타누스가 이제 알마게스트의 책을 이제 요약을 하고 그 책의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한 알마게스트 개요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의 천문학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제자였던 레티쿠스가요, 1551년에 이제 출판한 책이 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제자였던 레티쿠스가 쓴 삼각형 연구총서에는 이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6개의 삼각비 있죠. 이제 사인, 코시컨트, 이제 코사인,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이제 이들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 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들의 값을 구하기 위한 방대한 이제 표가 수록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기호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기호랑은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기호들, 사인은 이제 SIN, 이제 코사인, COS, 탄젠트 표현하는 TAN, 이런 이제 기호들은요, 영국 수학자 이제 군터랑 오트레드,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수학자였던 핑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이제 레오나르트 오일러 등의 손을 타게 되죠.
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 삼각함수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이제 푸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 쓸모가 없는 학문이었다면 왜 그 많은 수학자들이 애써 이제 시간을 쏟아가면서 기원전에 만들어진 학문을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겠냐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쓸모없는 학문이었으면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뭐 이미 사라졌었어도 진작에 외면받고 사라졌을 거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각함수는요, 사실 각을 이제 미지수로 두는 함수입니다. 이는 이제 삼각형에서 각도와 변의 길이의 이제 관계를 연구하는 삼각법과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를 배울 때는 이제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게 뭐 단위원이라든가 일반각이라든가 하는 개념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삼각함수는요,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삼각법의 기하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제 주기성을 표현하는 이제 해석학적인 특성 또한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 삼각법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봐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삼각함수가 삼각법의 이제 개념이 뭐 일반화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뭔가 자연스러운 게 맞지만, 이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가 연구되어진 거는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이제 푸리에 급수라고 불리는 이제 무한급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푸리에 급수는요,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 조세프 푸리에가 열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 최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즉, 이 삼각함수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 푸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주기성을 띠는 임의의 이제 함수들을 삼각함수에 대한 이제 급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푸리에 적분을 이용하면 주기성이 없는 함수라 할지라도 삼각함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이제 공학도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삼각함수와 갖는 기하학적 특성이 뭐 앞서 말한 천문학이라든가 뭐 지리학 혹은 뭐 측량학 등등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 해석적인 특성은 이제 뭐 자연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뭐 다양한 현상들, 뭐 진동이라든가 뭐 파동이라든가 뭐 혹은 뭐 음향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의 주기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도구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현대인으로서는요, 삼각함수가 쓰이는 분야보다 안 쓰이는 학문 분야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르죠.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과는 그냥 모든 분야가 거의 다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문과에서도 사실상 역사나 아니면 언어 관련 이제 학문 분야 등 소수 학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벡터가 빠진 거 아시죠? 이제 나날이 교육부가 그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계속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는데, 왜 그 와중에서도 문과에 삼각함수를 다시 넣겠어요? 분명 그 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또 밤을 새가지고 컨디션이 막 썩 좋지는 않아요. 이 영상 기획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요새 또 꽂혀있는 수학 주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썩 좋지 않은 컨디션 상태에서 영상을 찍긴 했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겐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덧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소재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모일 거라고는 저도 기대를 안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다들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집합론의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올라갈 예정이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으로 수학 유튜브 채널로서의 이런저런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그로써 우리나라의 수학을 취미로 삼는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나타나고,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수학력이 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 닿는 한 꾸준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쪼록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수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